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부동산 키워드,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19년 하반기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시장을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간결하게 보라는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렵게 볼 게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 딱 3가지만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서울시. 여기서도 가능하면 투기 지역으로 가라.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아파트를 투자해라. 세 번째 포인트가 바로 25년 차 이내 아파트를 투자해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핵심을 가르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현 정권의 다주택자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억제 정책들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는데요. 지금 8대 양도세 중과부터 해서 대출 규제, 종부세 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같은 경우도 이제 거주하지 않는 집 같은 경우는 혜택을 안 주겠다라고 하면서 가면 갈수록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들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압박들이 늘어나고 있을 때 어떻게 움직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주택자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집을 5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디부터 파느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지방부터 팔게 되고요.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게 되고, 만약에 서울 내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면 서울 외곽 지역부터 팔지 강남에 있는 집부터 먼저 안 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극화가 일어나게 되고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는 데들은 더 가치가 더 가속화돼서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양극화가 일어나게 되면 사실 먼저 팔게 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팔게 되면 이게 남게 되는 돈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냐?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중심 지역들로 이제 전국에 있는 자금들이 다 몰리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서 본격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었던 2018년도 1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보시게 되면 어디가 움직이기 시작했냐? 강남 4구, 그리고 마용성, 이런 식으로 한강을 끼고 있는 중심 지역들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투자를 하려 할 때 못 들어본 도봉구라든지 뭐 은평구, 구로구 이런 데로 들어올까요? 한 번이라도 들어본 강남 아니면 마용성 이런 식으로 중심 지역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도 서울 내에서도 상승한 데는 중심지가 많이 올라갔었던 것이지, 노도강이라고 일명 말하는데 강북구 0.15%, 노원구 0.15%, 은평구 0.05% 등 가격 상승률이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하락 전환한 지 시작했었고요. 이거를 또 알 수 있는 것이 그러면 1년 동안의 누적 상승률을 보게 되면 보다 또 디테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노도강 얘기를 했었지만 서울 중심 지역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었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제 외곽 지역으로도 퍼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노원구, 도봉구 같은 경우도 9%가 높게 가격 상승을 했지만 실질적인 누적 상승률을 보았을 때는 결국 핵심 중심 지역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가격을 갖다가 규제를 함에 있어서 주택수로 규제를 하게 되면 이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바로 노무현 전 참여정부 때 있었던 규제 같은 경우도 이런 다주택자 억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파리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 이런 여러 대책들을 봤을 때 이전 참여정부 때 있었던 규제 대책들이 다시 한번 보이게 되는 성향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이렇게 규제를 했어서 부동산 가격 잡았었을까요? 못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세하게 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시게 되면 전국 평균이 올라가게 된 것이고요. 여기서 봤을 때 우리 수도권의 이렇게 크게 당시 버블7으로 대표되던 수도권이 올라갔었던 거지, 상승률인데 당시 지방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그대로 평행선에 달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양극화가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크게 올라갔던 데는 서울 수도권이 올라갔던 것이지, 지방 같은 경우는 가격이 크게 상승 못했다. 양극화가 점점 심해졌다는 얘기 과거에서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서울 내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서울 내에서도 서울 강북과 강남 간의 격차 같은 경우도 상승률이 더 차이가 나게 됨으로써 강남, 강북 간의 격차, 즉 서울 내에서 가능하면 중심지로 들어오라는 이유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군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다 보니 가치가 떨어지는 집을 먼저 팔게 되고 결국은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된다라는 내용 자주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 지역 내 그것도 투기 지역에 투자하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좀 포인트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 좀 신경 쓰면 좋을까요?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아파트를 주목하라라고 했는데요. 왜 아파트인가 보면 기본적인 수익형 부동산 전체적인 위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꼬마 빌딩이라든지 상가라든지 투자 많이들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수익률이 근본적으로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지금 또 이번에 최저임금 올린다라고 하고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임대료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기가 침체되면서 임대료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임대료가 떨어져서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있는데 매매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정말 중요하게 되는데 이 수익률이 결정짓는 임대료가 흔들리게 되면 이제 매매 가격 자체도 흔들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꼭 조심하셔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주거 형태를 갖다가 선택함에 있어서도 아파트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빌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당장 생각해 보면 편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은지 아니면 거주가 하기 어려운 빌라촌으로 들어가고 싶은지 당장 어디로 들어갈래 물어보면 정답은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의미에서 나중에 팔려고 했을 때 유동성에서도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떨어지게 돼 있는데요. 이게 상승률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빌라 같은 경우는 수익률 같은 경우가 매매 가격이 5%나 올랐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나쁘지 않은가라고 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퍼센테이지라는 거는 매매 금액의 대비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서울이라고 해도 빌라 매매 가격 4억짜리 많은데요. 이 4억에서 5% 올라봤자 2천만 원밖에 안 올라갔던 것입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마용성 이런 데만 보더라도 아파트 가격대가 지금 5억씩도 올라간 데들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은데요. 아파트 가격이 5억씩 들 동안 빌라 가격은 2, 3천밖에 안 올랐다고 하면 사실 그만큼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파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수익형 부동산의 위기라는 말씀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투자 가치가 높아서 큰 돈을 번 것은 결국 아파트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키워드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세 가지 기억하라 했었던 나머지 마지막 부분은 바로 25년 차 이내로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 25년 차 이내냐라고 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것 때문인데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재건축이 진행이 정말 안 되게 되는데 제 초안에 대해서는 예전에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길게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일단 위헌 소송 여지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법률입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미실현 과세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 또 두 번째는 이중과세다. 우리가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낸 다음에 또 양도세도 또 내야 된다. 이중과세 논란이 또 하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이 형평성 문제 같은 경우는 골고루 올라간 사람들이 부동산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마지막 최종 소유자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을 모두 다 떠안다 보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잘 모르시고서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알게 되면 재건축 수익성이 정말 반토막 난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재건축 투자 정말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타격받는 게 당연히 재건축 아파트들 타격을 받게 되고 또 하나는 재건축을 기대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노후 아파트들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면 더 좋겠지만 오래된 아파트들도 투자 가치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25년 차가 넘어가게 되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 가수요가 붙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을 주지 않은 25년 차 이내 아파트를 투자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파트들을 빼고 나면 어딜 투자해야 되냐 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준하는 투자처 중 하나가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인데 재건축 나는 그래도 꼭 재건축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단지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반포주공 1단지와 같이 이러한 곳들을 투자하시게 되면 얘네들이 마지막 강남의 신축 아파트다. 이 이후로 재건축이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데들 꼭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하면 좋은 게 바로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자체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이 서울 시내 진행될 수 있는 신축 아파트로 공급되려고 할 때 재건축이 딱 얽매이다 보니까 재개발 쪽으로 풍선 효과로서 이제 상승장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희소성 같은 경우는 더더욱 갈수록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빌라 지역들 매수한 다음에 오래되면 재개발 되지 않을까요?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이라든지 박원순 서울시장님이라든지 정책 자체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쪽으로 가게 되면서 신규 재개발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정돼 있는 재개발 지역이 마지막 재개발이다. 이런 포인트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축 아파트 서울 시내에서 잡으려고 했을 때 재초안을 피한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 포인트 3가지 얘기해 보았습니다. 네,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접근하라는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또 3가지가 있었죠. 서울시 투기 지역, 그리고 아파트 25년 차 이내. 이 3가지 키워드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9년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네, 2019년도 하반기가 도래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그럼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못해 투자 시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불과 얼마 전만 해더라도 좀 더 고민하다가 시즌을 보도록 됐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시기에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골든타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바로 조정기 이후 상승장을 준비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부동산 가격 또다시 대세 상승장이 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 때문인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반기에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하반기에 오히려 떨어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공동주택 가격 인상입니다. 6월 1일자를 기준으로서 재산세가 고지가 되고서 이제 실질적인 납부가 나오는 게 7월 달과 9월 달에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럼 7월 달, 9월 달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재산세에 대한 부담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집을 팔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언론에서 정말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긴 했어요. 14% 평균 이렇게 올라가겠는데 왜 재산세 실질적인 부담이 적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재산세를 부담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먼저 봐야 될 텐데요. 전국 평균, 서울 평균, 강북 같은 경우 부동산 아파트 중위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재산세 얼마나 낼까요? 보시게 됐을 때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내는 재산세 200만 원도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억 클럽이라고 하지만 세금은 실질적으로는 200만 원도 안 낸다. 1주택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세금이 14%가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더 내게 되는 세금은 몇십만 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몇십만 원 때문에 집을 팔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애초에 1주택자가 대상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게 포인트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부담이 더 많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가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 부담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몇백만 원이라든지 몇천만 원이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건데요. 오히려 다주택자라고 전제하는 순간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팔기가 어렵습니다. 보시게 되면 양도 차익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번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많이 뛰었는데 다주택자라고 전제하는 순간 2주택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10%,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플러스 20%라는 양도세가 더 붙게 됩니다. 그럼 이론적으로는 최고 62%라는 세금이 양도세로서 떨어지게 되는데 내가 재산세 몇백만 원이 무서워가지고 피하려고 했더니 양도소득세가 몇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나오게 되면 이것 때문에 또 팔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그럼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라고 보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임대사업자를 낸 사람이 40만 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아무래도 임대사업자 기간 동안에는 매각을 아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중의 물량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늘어나고 있는 게 바로 증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굳이 지금 부동산 팔기보다는 증여를 하자라고 하면서 증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중에 던지기보다는 특수관계인을 위한 증여라든지 임대사업자를 하면서 오히려 부동산을 갖다가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막상 7월, 9월이 돼 보면 재산세를 때문에 부담이 돼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많지 않게 되고 그럼 그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실질적인 가격 하락이 안 오네 그러면 부동산을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시즌이 온다는 것이죠. 네,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나 증여로 좀 많이 돌아서고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반기에 상승하고 있는 기류가 좀 보이나요? 어떤가요? 네, 앞서서도 얘기했었던 것과 같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 시그널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주택가격 전망 CSI 지수인데요. 한국은행에서 매번 발표를 하고 있는 지수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많으면 많을수록 100에서부터 높게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심리 지표로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되고서 이 심리 지표가 쭉 올라가다가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또 한번 꺾였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쭉 올라가다가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쭉 하락을 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중요한 거가 3월 달까지 그 심리 지표가 바닥을 찍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다시 100이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미 심리 지표가 이렇게 꺾이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마 9.13 부동산 대책 이후로 거래량이 급감했다. 이런 내용은 많이들 들어봤을 겁니다. 보시게 됐을 때 2019년도 2월 달을 가장 바닥으로 찍게 되었는데 3월부터 해서는 점점점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거 어디서부터 움직이고 있냐라고 하면 강남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아니면 강남 부동산 가격 등 우리가 투자라고 했을 때 접근성이 가장 좋은 그런 유망한 데들부터 거래가 벌써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래가 지금 현재로선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특수시장부터 움직이고 있지만 이게 보다 대중적으로 사람들 인식이 퍼지기 시작하면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들도 또다시 상승의 장이 다가오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될 것인가? 가격은 왜 올라갈 것인가?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몰리는 근본적인 이유를 무시하고서 규제만 단순히 하게 되면 이게 정책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부동산에 왜 투자를 하느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금리가 너무 낮아요. 금리가 일단 낮고 그리고 현재 풍부한 유동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투자처가 부족하다. 이 세 가지 포인트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 낮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바닥을 찍고서 기준금리가 1.75%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다시 기준금리 낮추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해 놓더라도 그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 봤을 때는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넣기보다는 다른 투자처를 찾게 되는데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몰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단기 부동자금, 이 단기 부동자금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금방 몇 개월 내에 뺄 수 있는 그런 금액들입니다. 이 단기 부동자금이 높다는 얘기는 시중의 부동산 투자를 뿐만 아니라 어디에 투자의 흐름을 방향을 잡지 못한 돈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들이 흘러 넘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시중에 돈이 멀리 풀리고 있는데 이게 점점 더 가속화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주택 가격에 대한 CSI를 한번 보았는데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도 가져와 보았습니다. 100에서부터 높아지면 긍정적인 거고 낮아지면 부정적이라고 한 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이 취임한 이후로 지금 경기에 대한 전망들이 가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많은 사람들이 경기에 대한 성장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또 나아가서 실제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지금 2019년도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성장률이 오히려 떨어지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시중을 좀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또 다른 포인트는 이렇게 경기를 부양을 한다라는 타이밍이 온다는 것이죠. 바로 현 정권에서는 이렇게 경기가 무너지게 돼버리면 향후 정권 재창출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게 됩니다. 2019년도 정부 예산을 한번 보시게 될게요. 거의 470조 원에 가까운 이런 어마어마한 슈퍼 예산인데요. 여기서도 그동안 비판을 해왔었던 SOC 산업 등 지금 일명 토목공사 등에다가 돈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풀고 있고, 벌써부터 이렇게 예산을 짠 이후에도 추경 예산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3기 신도시 얘기가 나오더라도 3기 신도시에 대한 여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게 5년 뒤, 10년 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SOC 사업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런 시중에 풀린 돈들이 다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더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유동자금, 그리고 낮은 금리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게 된다. 그리고 대체 투자처가 없다라는 거 방금 전에도 얘기했었는데요.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럼 주식이 된 오타니 경기 성장률이 너무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주식도 워낙 리스크가 크고, 그리고 자영업자들, 창업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부동산 쪽으로 투자하려는 심리는 명확하게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규제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부 편협한 서울 중심 지역 쪽으로 투자가 몰리게 된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9년 하반기 전망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2019년도 하반기 부동산 전망을 지금까지 길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결국 핵심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요인들은 무시한 채 규제만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부동산을 그럼 투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지역이 달라지게 되고요. 투자에 대한 상품이 달라진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2019년도 하반기에도 새로운 규제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라고 묻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결국 핵심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양극화,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심화 현상은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투자처가 달라지는 것뿐이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